엘리트들은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것이고, 앨런 머스크가 결국은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본 통제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면 비트코인 대안입니다. 연준이 이자율을 높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산 디플레이션이 옵니다. 자산 디플레이션이 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냐? 떨어집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비상강 자산이라고 하는 건 허황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 어떤 자산도 비상관 자산은 없습니다. 이제 굳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놓지만 그건 장기적인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행이나 이런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떨어지면 마진콜을 당해버려요. 그런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유동성이 되는 거는 다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건 주식이 떨어졌는데 마진콜을 막기 위해서 금이나 채권이나 그 비트코인 같이 돈이 될 만한 자산들은, 특히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들은 빨리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의 형태들은 다 그 개별적으로 이렇게 절연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전염이 안 되도록 만들 수 있겠지만 성격이 다르면 투자하는 주체들이 겹치기 때문에 개인이건 기관이건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은 빨리 팔아버린다. 청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패닉 바이나 패닉 셀이 오면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자산이 디플레이션이 되면 제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준도 그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대체대조표가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이자를 높이면 은행들의 자산이 결국은 담보물이 다 자산인데, 부동산이나 그것이 약해지면서 은행들이 허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원래 본래 설립 목적은 파산으로부터 은행들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연준이 물가를 잡겠다고 이자를 높여버리면 본업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 설사 어쩔 수 없이 메커니즘에 의해 가지고 이자를 높이게 되면 미국에서의 위기도 발생하지만, 미국에서의 위기는 지정학적 위기라기보다는 금융권의 위기인데, 미국이 그 정도 위기가 되면 이제 남미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막 발생합니다. 한국도 어쩌면 지정학적 위기로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본 통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엘리트들이 이미 2008년도에 그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본 통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래전부터. 자본을 직접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속성이 그래서 빛을 발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정학은 음모론이 너무 판을 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음모론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 관련해서 세 가지 세계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구는 좋은 엘리트들, 굉장히 실력 있는 엘리트의 본질이 여러 가지로 이제 걸러져서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동료들에 의해 가지고 가혹한 평가를 받고 거기까지 갔을 테니까 실력도 있고, 그리고 의도도 선하고, 그런 좋은 리더들에 의해 가지고 잘 통제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시적인 것은 별로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미시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차원에서의 사회 현상을 바라보거나 뭐 이런 걸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미시적 행위자로서만 행동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인 엘리트들에 의해서 장악되었는데, 그들의 최종 목적은 전 인류를 거의 노예화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영구적인 권력을 영속화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의 국가도 아니고 이들은 어떤 조직인데, 때로는 국가의 외피를 쓰기도 하고, 자기들의 주 활동 무대인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금권에 의해 전 세계를 지배해 왔고, 전쟁도 일으키고 전쟁도 끝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달 기지 나오고 이제 지구가 평평하고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세계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두 번째 세계관이에요. 이 두 번째 세계관. 세 번째 세계관은 이런 세계관입니다. 엘리트들이 의외로 실력이 없다. 그리고 그 엘리트들이 사바나의 사자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룩말 같다. 몰려다니고 우왕좌왕하고, 근데 굉장히 센 척한다. 근데 실제로는 본업을 잘 못한다. 만약에 엘리트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현상 유지라면
이 현재의 시스템을 잘 유지 보수하는 거라면 그거 잘 못한다. 그래서 때로는 그 엘리트들이 일반 대중들보다 훨씬 더 미련하게 행동한다. 일반 대중은 미시적 행위자로서 그냥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늘 그놈의 거시적 행위자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것과 자신들이 발언해도 되는 것을 늘 구별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검열이 돼가지고 때로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보지 못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맨날 뭐 공익적인 얘기하고 맨날 국가 이익을 얘기하고 하느라고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거나 하여튼 뭐 이렇다. 뭐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는 되게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계관은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일상을 사는 분들은 첫 번째 세계관을 은연중에 깔고 살죠. 우리나라 청와대 게시판에 막 올라오는 거 보세요. 별거 다 올라오잖아요. 그만큼 국가라는 시스템, 현 정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을 의지하는 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얼마만큼 국가를 의지하냐면 일단 국가에서 공문서로 온 것들은 다 믿잖아요. 조세 저항도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교통법규 위반했다고 번칙금 날라오면은 가서 막 따지고 비용이 들어가고 앙쿠를 떠나서 이거 잘못됐다. 니네 나를 착각한 거다. 니네 지금 나를 조작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국가를 믿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믿는 것과 국가 시스템을 믿는 것과 현 정부에 대해서 호불호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체로 국가를 굉장히 잘 믿는다. 그래서 첫 번째 세계관이 많죠. 예. 두 번째 세계관은 이제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음모론은 뭐냐면 그냥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음모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음모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것도 음모고 비트코인이 파괴할 것도 음모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주장도 검증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음모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세계관과 두 번째 세계관을 가진 분들하고는 저는 이제 안녕입니다. 굿바이.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냥 국가 엘리트들이, 훌륭한 엘리트들이 이 위기를 잘 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간혹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거 전망 좋은 기업에 주식 사시고 주변 친구들 특히 공부 잘한 명문대학 나온 경제학 전공자들이 찝어주는 거 잘 선택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씩 틀리는데 그 정도야 뭐 여태까지도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큰 치명적인 건 아닐 거예요. 대세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음모론은 이분들이 제일 골치 아픈데요. 이분들도 안녕입니다. 이분들은 되게 싸나워요, 기본적으로. 실제로 그 기질이 싸납다기보다는 발언을 되게 싸납게 하고 세게 하셔가지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한때 어떤 회사를 다니냐면 회사의 CEO부터 고위 관리직들이 전부 음모론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느 거 가지고 싸우냐 하면 지구가 평평하냐 안 평평하냐 이 정도만 차이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악한 세력에 의한 그 세계 정부가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래서 음모예요, 음모가 아니에요. 지금은 알 수 없대. 저는 이제 음모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음모 세력하고 싸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음모 세력의 파악을 잘해서 거기에 편승하겠다는 건지 노란 약을 먹고 깨어나서 매트리스 밖으로 나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매트리스 위에서 안으로 올라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게 다 음모니까 철학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고민할 의미가 있는데 우리 행동의 어떤 행동을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철학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게 허무주의의 특징이죠. 그게 니힐리즘으로 가겠죠. 막 살겠죠. 그리고 나서는 뭐 막 살아도 막 살지 않는 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안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만난다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놀렸잖아요. 엘리트들과 경제학 전공자들을.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딱 맞습니다. 지금 신용은 이렇게 완전히 팽창되어 있고 실제로 수익을 못 내는 회사의 주식까지 이렇게 막 잔뜩 올라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정상이잖아요. 이걸 해결하겠다고 이자율을 높여버리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금융위기가 그다음에 신흥국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막 닥쳐올 텐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엘리트들을 믿고 계속 엘리트들의 거시적인 행위자로서 엘리트들의 말을 따를 것인지 거시적 행위자로서 엘리트들은 불이 났다고 해도 불이 났다라고 말 안 합니다. 네. 잠시 시스템적인 착오가 있는데 펀더멘탈은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결국 그래서 불난 극장에서 뛰쳐나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명백한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에는 그냥 게임 끝입니다.
참 제가 공부를 하지만 이게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지정학적인 이해도도 높은 필자가 한국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되게 설피 알아요. 그리고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분들은 아예 지정학 깡통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8년 동안 했던 공부에 의하면 저는 세 번째 세계관이거든요.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상전환이 발생할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에서. 상전환이라는 건 뭐냐면 물리학에서 물이 막 끓면 똑같이 액체로 존재하다가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제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물의 표면에서는 굉장한 불안정성이 오거든요. 물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상태가 마구마구 막 충돌을 하는 거죠. 만약에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비트코인은 꼬라박습니다. 거품 꺼질 거예요. 비트코인이 거품이 꺼진다면 20-30% 조정을 받는다면 알트들은 뭐 90% 정도 작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전환이 발생하죠. 패닉 바잉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엘리트들의 허황된 게 아니라 엘리트들의 그 음흉한 생각에 대한 지금 차질을 빚고 있거든요. 원래는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해서 결국은 결정적일 때 디지털화 되어 있으면 굉장히 동결하기 쉽거든요. 여러분들이 금을 산다면 금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금은 그냥 뉴욕 연준 지하 벙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 계좌를 사는 거죠. 한국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 금이. 그건 금이 아니에요. 역피라미드 구조인데 실제 실물 금은 별로 없는데 금의 소유권이 지금 엄청 많은 상태거든요. 이게 금융권이 이거를 포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본원 통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의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 자꾸 선물만 자꾸 허용하느냐. 선물 ETF. 그 전에 CME에서 선물 거래 허용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금을 통제하면서 재미를 받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현물금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 금값이 결정적인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오르면 금 매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 금 매도는 그 정부들이나 어떤 그 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데요. 실물금이 아니라 서류상의 금들에 대한 매도가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음모론까지 가버리면 실제로 창고에 금은 없고 서류상의 금만 존재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금은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실물금은 10%면 90%는 이제 서류상의 금인 거죠. 그래서 서로 눈 감아주는 거예요. 원래 공매도를 해버리면 꼭 그걸 확보해야 되는데 2월 돼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금의 가격을 억제해 왔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진실의 순간이 와서 이제 통제 밖으로 나간다는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만약에 연준이 계속 가파르게 이자를 올린다면 다른 자산 거품이 꺼질 때 더 심하게 꺼지겠지만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금융위기라든가 지정학적 위기를 통해 가지고 금과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그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 실제로 실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물이라면 거래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비트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비트코인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룰에 의해 가지고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소로만 이동하게 되어 있죠.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은 비트코인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동결이 왔을 때 거래소 동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 번째 세계관, 엘리트들이 질서를 잘 통제하고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르건 디플레이션 오건 인플레이션 오건 간에 질서 있는 디플레이션이 오면 좋은데 그것이 엘리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데 그렇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데 그놈의 이제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을 올린 주체나 주식 가격을 올린 주체나 다른 자산의 가격을 올린 주체나 겹치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이 청산당할 위기에 처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팔아치워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잘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근데 비트코인은 바로 팔리잖아요. 그놈의 그 속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개념으로다가는 그럼 연준 이자를 올리면 비트코인 팔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그거 알아서 하십시오. 그 타이밍 잡기는 너무나 어렵죠.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평탄하지 않은 거는 분명하고, 굉장히 격변이 오고 있는데, 이 격변 속에서 그 격변을 타고 뭐 큰 부를 얻는다. 뭐 이런 지금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이 격변 속에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이 격변에 대해서 대비하고 이 격변을 이해하고 그래도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지난 8년 동안
얘기해왔고 했던 것의 이유거든요.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위기이자 동시에 상전환이 일어나 버려서 엘리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 바깥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엘리트들은 더욱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것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앨런 머스크가 결국은 비트코인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본 통제거든요. 자본 통제에 대한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면 비트코인 대안입니다.